5월 30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4월 근원 PC가 전년비 4.9% 올라 2개월째 하락했습니다. 미국 5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확정치는 58.4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상하이시가 6월 1일부터 기업 업무 재개를 위해 부당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SCI가 러시아 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며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중관세 유지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칠러 세르비아가 러시아산 가스 수입 계약을 3년 연장했습니다. 신흥국 채권 시장이 28년 만에 최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인플레이션 정점 기대감 속에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4월 PC 가격 지수가 전년비 6.3% 오르면서 상승폭을 낮춘 것이 증시의 호재로 작용한 건데요. 네,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상승 랠리의 시작이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주말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뉴욕 증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마감까지 3대 지수 모두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1.76% 올라 33,212선을 기록을 했고요. S&P 500 지수와 낙스닥 지수 각각 2.47%, 3.33% 상승하면서 주간 기준 8주 만에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속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가 1.64%, 독일 닥스 지수 역시 1.62%로 모두 1.6%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먼저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눈에 띄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0.98% 올라 2,638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지수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됐지만 0.29%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공업이익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하단선을 지지하면서 상해종합지수 0.23% 올랐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하면서 3% 가까이 오르며 2697선 터치를 했습니다. 일본 증시의 경우 우량주들의 뚜렷한 오름세와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재개하겠다는 발표 속에 0.66%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시죠.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채권 매수세가 누그러져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PC 물가지표 발표 이후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1% 수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2.74%대까지 기록을 했고요. 2년물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2.48%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눈에 띈 종목들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미국 증시 개별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네, 먼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코스코의 경우 EPS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또 매출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금요일장 1% 오름세를 나타내며 마감했는데요. 다만 이 코스트코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1%포인트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갭의 경우 매출은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주당 순손실이 예상보다 확대됐고 또 연간 실적 전망치를 내려잡으면서 금요일장 프리마켓에서는 17%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4% 상승으로 크게 오르며 마감을 했습니다. 마벨테크놀로지도 6.7%로 크게 올랐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요. 또 G스케일러도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금요일장 무려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반도체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속스 ETF 모두 4%가 올랐습니다. 그중 엔비디아가 5% 상승했는데요. 한편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트먼트 ETF 3종을 통해 엔비디아 주식 2만 5천 주를 매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떨어진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사업의 성장성에 베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지금이 매력적인 매수 기회라며 테슬라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금요일장 테슬라 7%라는 강세를 보이면서 759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루프가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마존을 매우 충실한 경제적 해자로 분류했는데요. 경제적 해자는 워렌 버펫이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경쟁 업체에 비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성과 또 시장 점유율을 보호할 수 있는 회사를 뜻하는데 이 루프는 투자자들이 이런 방어적인 경제적 해자 종목들의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요일장 아마존 3.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은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출하량이 감소했죠. JP모건은 애플의 아이폰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는데 금요일장 애플은 4%가 오르면서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에버코어는 넷플릭스에 대한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요일장 넷플릭스 2% 가까이 오르며 상승 마감했고요. 또 피보탈 리서치는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로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금요일장 로쿠가 9% 가까이 오르면서 크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번스타인이 유나이티드 헬스와 또 CVS 헬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금요일장 유나이티드 헬스는 1% 가까이 올랐고 또 CVS 헬스케어의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UBS가 맥도날드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다른 가치 플랫폼보다 수익성과 또 효과성 측면에서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금요일장 맥도날드는 1.5% 오름세 나타내며 마감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메이시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에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같은 산업군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향후 실적과 또 대차 대조표의 리스크가 적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금요일장 메이시스는 2% 올라주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애틀란틱 에쿼티스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매도세가 크게 유입되긴 했지만 이 가상화폐 경제 자체가 발달함에 따라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설명했고요. 금요일장 코인베이스가 7.8%라는 강세를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여름 여행 시즌을 알리는 미국의 현충일이죠. 메모리얼 데이가 시작되자 이 항공편의 결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델타 항공은 250편이 넘게 결항되며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요. 주가는 금요일장에서 3.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요일장 에너지주 흐름도 좋았습니다. 엑스모빌과 쉐브론, 또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그리고 이오지 리소시스 모두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끝으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시티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새로운 CEO 제인 프레이저 경영혁신이 완료될 때까지 시티그룹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고요. 금요일장 시티그룹의 경우는 0.8%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캐노피그로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손실이 예상보다 컸고 또 매출도 시장 예상을 밑돌았는데요. 회계연도 2024년에 수익성을 올려놓겠다고 회사 측은 전했습니다. 금요일장 캐노피글로스는 12% 하락하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이죠. 매년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인들이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과 사망한 모든 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시작으로 9월 말까지 휘발유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WTI의 브렌트유 모두 지난장에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는 이날장에서 2% 넘는 낙폭을 키웠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산물 원자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두와 대두유 그리고 옥수수와 밀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움직였습니다.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작물 모두 등락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언급해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는데요. 그간 가뭄으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생산량의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양의 비로 인해 해소됐다는 점 하나뿐입니다. 대두와 옥수수, 밀은 상승했고요. 대두유는 하락했습니다. 한번 가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상승폭과 하락폭이 그리 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커피 알아보겠습니다. 이른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대부분이 시원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커피 애호가들에게는 구원의 손길 같습니다. 남미의 따뜻한 날씨와 예상보다 낮은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앞으로 커피 가격의 하락세를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가격에 반영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커피 가격 조금 보도록 할게요. 1% 조금 안 되게 0.9%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228달러 선 안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설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설탕 수출 금지령으로 인해서 즉각 급등할 것으로 예측됐던 설탕이 예상과는 다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의문을 자아내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이어 브라질까지 내수 시장을 지키려는 보호 무역주의를 추구할 움직임을 보이자 설탕의 가격이 오름세에 탑승했습니다.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설탕의 가격 조금 보도록 할게요. 0.4% 정도 상승했습니다. 19센트 선 기록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중에 마지막으로 원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러운 등락을 보이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원자재 바로 목재인데요. 전미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목재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이 주택의 평균 가격은 18,600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일시적인 완화도 잠시였고요. 앞으로 높은 인건비와 함께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홍수로 인해 공급난까지 심화되면서 가격이 다시 한번 인상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침엽수의 주요 생산지인 태평양 북서부의 산불도 한몫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목 역시나 급등했습니다. 3% 가깝게 2.59% 정도 상승 곡선을 그려내면서 700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금속 원자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금은 달러화 약세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상승했습니다. 6월과 7월의 FOMC 회의에서 나오게 될 금리 인상폭을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금 가격 보도록 할게요. 1,857달러 선입니다. 다음은 팔라듐과 백금 그리고 니켈 묶어서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원자재 모두 특이한 소식은 없었고요. 공급 부족의 추이를 잘 지켜보시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팔라듐 같은 경우 2,054달러 선입니다. 백금은 943달러 선이고요. 니켈은 28,437달러 선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구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역시나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 봉착 가능성과 주요 생산국인 중국의 코로나 봉쇄령의 여파를 주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리 가격 보도록 할게요. 이날장에서 1%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4.31달러 선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은 재련소의 주간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주석 가격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2% 가깝게 근접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34,200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알아보겠습니다. 알루미늄은 향후 전망을 높게 산 투자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조금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큰 변동은 없는 모습입니다. 0.35% 정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었습니다. 2,875달러 선 지나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시황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장 특징 ETF들 짚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장기적으로 자본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와 니켈 관련 ETF가 상승 마감했고요. 면화와 미국 외 선진국 소형주에 투자한 ETF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락하거나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던 증시가 다행히 금요일 반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또한 3%가량 반등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일중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금요일 나스닥은 12,130선에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상승 ETF로 가장 먼저 살펴볼 펀드는 스피어 알파 ETF인데요. 티커명은 SPRX입니다. 8월 4일부터 리스티드 펀드에서 액티브로 운용하고 있는 펀드고요. 이 펀드는 장기적인 자본 성장력이 있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 기술 면에서 파격적인 혁신의 혜택을 받은 회사들을 고르고 있는데요. 이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캐시우드의 ARKK ETF도 이날 비슷하게 6%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SPRX는 작년 11월부로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2022년이 시작한 이후에도 27%가량 빠졌습니다. 상위 보유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유니티 소프트웨어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지스케일러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를 대략적으로 7%가량씩 고루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 대체로 금요일장 기술기업 반등세 속에서 7에서 10%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속도로 치솟던 주요 광물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니켈 보실 텐데요.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던 니켈 1톤이 작년 3월 최고가인 42,900달러대에서 27,000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주요 도시 봉쇄의 영향으로 전기차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원료 가격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 자동차 기업들 또한 안도의 숨을 돌리고 있다는 기사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니켈 가격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상승 마감했는데 티커명은 JJN입니다. 이날은 간만에 상승하여 38달러 선을 근접하여 마감했지만 1개월 동안은 14% 빠져서 마감했고요. 3개월 동안은 17% 상승, 1년 전부터는 60%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하락 ETF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계약 약세로 인해서 면화의 선물 금요일장에서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요일장에서도 하락했던 면화 관련 펀드는 금요일장에서도 연이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펀드는 바클레이즈에서 운용하고 있는 커튼 서브인덱스 TRETN 티커명 BAL입니다. 면화 선물 지수 움직임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날은 5% 하락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27%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하락한 종목 하나 더 살펴보실 텐데요. 퍼스트 트러스트 어드바이저스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로 나스닥 알파덱스 지수 중 미국 외 선진국 시장 소형주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이 지수를 기본 자재 관련주를 22%, 산업 관련주는 21% 편입하고 있고요. 뒤이어 에너지주를 14%, 금융주를 13%, 소비자를 11% 편입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올해 들어서는 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형주 지수 러셀 2000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흐름은 1년 동안 등락률과 대체로 비슷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셀 2000이 올해 그리고 1년간 15% 하락한 동안 나스닥 알파덱스의 소형주 인덱스 또한 각각 9% 또 12% 하락해 있습니다. 소형주 올해 들어서도 상승권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월요일인 만큼 특징 ETF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에 상회했음에도 투자자들의 실망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분기에 대한 약한 판매 전망을 내놓으면서였는데요. 이에 따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에서 주가가 10%나 하락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면의 3개월 주가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 최근 들어 엔비디아 주가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살펴보실 이번 주 특징 ETF 엔비디아와 함께 주목을 받은 펀드들입니다. 글로벌엑스와 바네크 등 다양한 운용사들에서 관련 펀드들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로봇과 인공지능에 초점을 준 보츠 ETF 살펴보실 수 있고요. 반도체 중심의 SMH ETF 그리고 AI와 딥러닝의 NZ 펀드와 메타버스 관련한 펀드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한 펀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면 모두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로 20에서 30%대 크게 하락했습니다. 1년 추이에서는 바네크의 반도체 관련 펀드를 제외하고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부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어가면서 more countries turn to energy independence.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독립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수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새로운 펀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X 하이드로젠 ETF, 티커명은 수소를 뜻하는 HYDR입니다. 글로벌 X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로 작년 12월 9일부로 따끈따끈한 펀드입니다. 52주 신고가는 29달러 선이었는데 현재는 14달러 선에 움직이고 있고요. 올해 들어선 28% 정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ETF 시황 살펴보았습니다. 현명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또 주말 사이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유럽연합이 핵심 송유관을 제외한 테러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증시의 이 반등이 일시적이라면서 S&P 500 지수가 향후 4,2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4월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6.3% 증가하면서 상승세가 두 달째 연속으로 둔화됐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유럽연합의 테러 제재안입니다. 이번 조치가 헝가리를 배려한 법안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슈로 짚어주시죠. 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헝가리를 고려한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이날 회원국들에게 보낸 제재안 수정본에는 두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는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6차 러시아 제재안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해당 제재안에는 향후 6개월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까지는 석유 제품 수입을 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헝가리는 해당 제재안에 반대하며 헝가리가 입을 손실을 유럽연합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두루즈바 송유관은 헝가리가 주로 이용하는 핵심 수입 통로인데요.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를 지나는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의 해상 운송에는 제동을 걸지만 해당 송유관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는 제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현지 시각 30일에서 31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9일 해당 제재안과 관련한 합의를 이룰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해당 수정안으로 제재안의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주요 송유관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의 양은 하루 약 72만 배럴입니다. 이는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원유의 양 하루 약 157만 배럴과 비교되는 양입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독일과 폴란드가 유럽연합의 결정과 상관없이 러시아산 원유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동안 유럽연합이 이 테러 제재안을 놓고 끊임없이 찬반 논란이 이어졌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어느 정도 이 실마리가 좀 풀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어서 로이터 통신 헤드라인 체크하시죠. 네, 상하이가 6월 1일부터 기업 업무 재개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들의 제재가 만약에 풀릴 경우에는 곡물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MSCI는 러시아 주식이 사실상 가치가 없다면서 이 기업들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상하이의 이제 기업 업무 재개 움직임입니다. 지금 코로나 락다운 조치가 두 달째 연속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해당 이슈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약 두 달간 유지해오던 강도 높은 봉쇄 정책을 대폭 해제할 방침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칭 상하이 부시장은 현지 시각 29일 6월 1일부터 기업들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업무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폐지되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업, 허가 기업들로 구성된 화이트리스트 시스템을 폐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는 6월 1일부터 더 이상 작업 재개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상하이시는 기업 지원과 소비 촉진을 목표로 약 50가지 정책으로 구성된 경제 활성화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지방 국채 발행, 중소기업 대출 갱신 요청, 부동산 프로젝트 승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러시아 쪽 상황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서방 제재가 해제될 경우에 곡물 수출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원자재 시장의 이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라고 풀이할 수 있겠는데 푸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엄포를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봉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서방이 먼저 대러시아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과 한 전화회담에서 나왔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 숄츠 총리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8일 3자 전화회담을 열었습니다. 해당 회담은 총 80분간 이어졌는데요. 주된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슐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흑해 연안의 오데사 항구 봉쇄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곡물 수출의 주요 수출 경로인 해당 지역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여파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이 절반가량 줄어들었고 이는 세계 식량 가격 위기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러시아 제재 해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흑해 항구 봉쇄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과 제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경우 곡물 수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과 관련한 대화들도 오갔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상황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중화기를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러시아 쪽 상황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마켓워치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정점론 아직 이르다. 고용보고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고 또 골드만삭스는 유로존의 5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이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비트코인이 소폭 오르는 데 그쳤었죠. 이 커플링, 이 상관관계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입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PC 가격 지수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르다. ADP 민간 고용이나 비농업 부문 고용,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같은 이 실업 지표까지 모두 살펴봐야 된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4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낙관론이 제기됐습니다. 마켓워치는 이와 관련해 아직 낙관론은 이르다며 이번 주에 공개될 고용 지표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월 PC 근원 가격 지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9%,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3월 상승률보다 낮아진 수치인데요. 변동성이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2020년 초 이후 처음으로 2달 연속 둔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켓워치는 PC 가격 지수가 물가 상승이 둔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만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는 시장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5월 소비 심리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기업들은 심각한 비용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타겟 및 스냅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하나로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세가 출현한 건 1987년 이후 처음이라며 이런 움직임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예정된 고용지표 발표가 연준의 긴축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실업률이 지난달에 3.6%에서 감소한다면 연준의 긴축 움직임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면 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고용지표로는 5월 ADP 고용보고서, 4월 구인이직 보고서, 5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및 실업률 등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발표되는 이 고용 지표를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미국 상원 의원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촉구 서한을 보냈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의 제조업체들의 1분기 산업용 로봇 주문이 전년 대비 40%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 로봇에 좀 의존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아이템은 미국의 소고기 가격입니다. 이은 캐스터는 소고기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돼지고기보다 소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네, 사실 저도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소고기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쪽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데 네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용 소고기 가격은 전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14%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은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목장들의 수익이 줄고 있는 점을 지목했는데요. 목장주들은 사료값이 급등하고 가뭄으로 목초지가 바짝 말라가자 기존에 냈던 것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목장주들은 심각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목장주들은 지난 8개월 동안 약 5개월 동안의 손실을 봤습니다. 목장 운용 비용이 증가하자 목장주들은 대안으로 가축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결국 총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외에도 미국 농무부는 2023년 미국의 소고기 생산량이 약 7%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외에도 타이슨 푸드와 같은 육가공 업체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축 가격이 오른다는 건 비용 압박이 심해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인력난도 더해져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육가공 업체들이 한시적으로 직원과 공장 가동을 늘리면 여름 동안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비용 압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소고기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폭스 비즈니스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머스크가 인도에 진출한 후에야 테슬라 공장 신설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 또 스페이스X가 도지코인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경영진이 IPO 이후에 자사주를 무려 약 12억 달러를 매도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자, 마지막 아이템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번에 인도에 진출한 후에 이 테슬라 공장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해당 이슈까지 전해주시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도 공장 신설을 위해서는 인도 내 테슬라 차량 판매와 서비스 시작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인도 내 계획을 묻는 트윗에 이렇게 답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테슬라가 자사 차량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생산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이 인도 정부와 테슬라와 관세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가격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낮춰달라고 인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인도로 수입되는 완성차 중 4만 달러 이하는 60%, 4만 달러 초과는 10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현재 관세 정책과는 무관하게 테슬라 차량의 40% 표준 관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테슬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 모디 총리는 지난해 테슬라가 현지에서 차량을 생산하도록 독려했는데요. 관세를 낮출 목적이라면 상하이 공장 말고 인도에서 직접 생산을 하라고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오랜만에 트위터가 아닌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로 전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